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아홉 시에 9번에서 하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봅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편치 않아가지고요. 아시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 보도를 또 총괄하셔야 되니까. 아이고. 아무래도 보도국은 설 명절 연휴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설 전에 원칙을 정해서 이제 가령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발표를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특보를 하도록 시스템으로 규정을 해놓고 또 매일매일 비상 당번이 나와서 방송할 수 있는 대비를 해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갑자기 뭔가 발표를 하면은 실시간 속보로. 바로 속보로. 그러면 그 기자나 아나운서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24시간. 24시간은 아니고요. 밤에는 이제 야간 당직자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낮 동안에는 항상 대기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특별 취재팀이 꾸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결정을 했고요. 보도본부 내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 사실은 거의 모든 취재 부서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부서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만 경제적 여파도 있고 국제부도 그렇고 정치부도 그렇고 다 관련이 돼 있거든요. 역할 분담을 하는 방식으로 TF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들이 다 중국 가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국내 상황이 더 지금 큰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2차 감염자가 혹시 있을까 봐 국내에서. 사실 네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중국에서 우한을 다녀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병해서 국내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이고 가장 큰 걱정은 국내에서 접촉한 사람들이 2차 감염, 3차 감염이 나올 것인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우한에 출장 다녀온 베이징 취재팀. 어떻게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안양봉 특파원 등 3명이 우한 신종 코로나를 취재하러 한 열흘 좀 더 됐죠. 갔다 왔는데 지금 사무실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베이징. 베이징 사무실에. 중국 당국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KBS에 격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특파원 취재기자, 촬영기자, 현직 코디 3명이 사무실에 격리 조치됐고요. 지금 그분들은 사무실 밖으로 못 나옵니다. 며칠째 지금 거기 사무실에 격리됐습니까? 어제부터 요구받았다고 들었고요. 요구받은 건. 그러면 이제 2주 동안 거기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두 주는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우한 다녀온 시점에서 2주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하진 않았고요. 다만 문제는 이 특파원이 다녀와서 다른 베이징 특파원과 또 접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징 특파원 취재기자가 3명인데 다른 취재기자 2명은 자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사무실 못 나옵니다. 이제 안 나오고 중국 내 베이징의 집에 격리하도록 거기에서 일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진짜. 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미확인 정보들 아주 창궐합니다. 바이러스보다도 더 창궐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KBS가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도 이미 팩트체크 방식으로 보도를 했었고요. 가령 어느 쇼핑몰에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중국인이 쓰러졌다더라.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나돌고 각종 루머들이 나돌아서 어제도 확인 보도를 했고 오늘도 추가로 확인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9은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소식들로 하죠. 아무래도 앞서 뉴스에도 잠깐 나왔지만 전 세계적 상황 지금 중국에서 4,500명 정도 발병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중국 외 국가의 발병은 사실 두 자리 숫자는 없습니다. 대부분
두세 명, 서너 명, 많으면 8명 정도 네. 국가별로 발병을 하고 있고 106명이 숨졌는데 모두 중국인이고요. 아직까지는 네,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국내 상황도 전달할 예정이고 아무래도요. 예. 정부 대책이라든가 뭐 교육 당국에서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이 네. 뭐 방학을 개학 연기 조치를 검토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네.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을 좀 걸었습니다. 왜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네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세운 건 국내에서 2차 감염 여부인데 네네네.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약간 신중하게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말씀하신 대로 가령 여러 가지 이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청와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네. 50만 명이 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네. 그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었죠. 네. 그 대만처럼 중국 여행객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서 네. 추가 전염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네.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WHO는 그 권고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게 되면 사실 밀입국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밀입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예, 통제가 불가능하다. 지금 그래도 정상적 방식으로 발열이라든가 이 확진자가 어떤 동선을 거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 확인이 되는데 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나와서 네. 휘젓고 돌아다니면 밀입국을 통해서 더 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도대체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 바이러스를 퍼뜨리는가? 예.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령 이제 어제 확진된 4번째 확진자도 지금 이제 가령 비행기, 네. 공항버스, 택시, 예. 병원 명확하게 파악이 돼서 밀접 접촉자를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낫다. 네.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WHO 권고고요. 네. 또 뭐 한국과 중국 사이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고려되지 않을까. 네. 예.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서 교민을 철수시킨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예, 30일과 31일 사이에 투입을 할 예정인데 네. 그 중국 우한 쪽에서 693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중국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네네. 그 사람들이 타서 오게 되면 아마 특정 시설에 일단 격리 조치하면서 네. 발병 여부를 추가로 계속 확인할 걸로 보여집니다. 잠복기 동안에.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는 다 돈을 받는다고요. 비행기 값을.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이상한 루머가 번져가지고 예. 비행기 값을 받고 또 예. 2주 동안에 본인 동의 아래 예. 격리가 되는 것이니까 네.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왜 데려오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불만 의견이 나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네,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한 폐렴이 아니고 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냐 뭐 이런 반발도 있는데 네. 그것도 WHO에서는 지명이 들어간 이름을 쓰면 그 지역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러야 된다. 이걸 두고 말이죠. 우한 폐렴이라고 안 부르는 거는 이 정부의 그 친중 노선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보편적인 관점이나 정서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9 두 번째 어떤 뉴스 주로 다룹니까? 그 기획 뉴스인데요. 경찰에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 그래서 경찰이 정보 경찰에다가 네. 수사 종결권까지 생겨서 경찰의 비대와 경찰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 이제 경찰 개혁에 대한 아이템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경찰 개혁의 대안으로 자치경찰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죠. 그 2018년부터 시행을 해서 가령 지금은 다른 지역은 경찰청 산하의 일원화된 경찰 조직인데 거기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경찰이 한 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경찰청, 그러니까 서울의 경찰청의 그 어떤 통제나 받지 않고요. 감독을 받지 않고요. 예, 경찰청 통제를 받지 않는. 근데 다만 그 자치경찰이 하는 업무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수사는 하지 않고요. 네네. 생활 업무, 교통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행정 업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요. 아무래도. 또 하나는 이제 국가수사본부 설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게 수사 권한이 대폭 증강되면 네.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그 본부장을 개방형으로 기존의 경찰이 하지 않고 외부에서 네. 이런 방식으로 시민의 통제를 받는 경찰 수사본부 신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것까지 외부 개방형 인사가 들어와서 예. 임기가 정해지고 그 예. 임기 동안 일하고 퇴직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형태로 해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개방형으로 또 이렇게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백인성 기자가 등기부 등본 문제를 집중 취재해서 보도할 예정인데요. 네네네. 그 백인성 기자는 변호사 출신 법 전문 기자입니다. 오, 그렇군요. 보통 등기부 등본을 기본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주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하러 있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이?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네. 왜 이렇게 됐는지, 네. 뭐가 문제인지를 약간 심층 취재를 하는 내용입니다. 소송 때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예. KBS 뉴스타인을 접하면은 알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오늘 뭐 또 남몰래 특별 인터뷰가 예정돼 있거나 뭐 오늘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매일 점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좀 알고 기다렸다가 시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거 또 알겠습니다. 알려주진 예. 않으세요.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조진주 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선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선제적 조치들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중국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30일과 31일 양일간 전세기 4편을 우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4일에서 23일 사이 중국 우한 지역으로부터 입국한 3,000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중국을 오가던 일부 여객선 선사들이 28일 현재 여행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거나 중단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유세 일정과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는 많은 사람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자칫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 전국지검장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딱 5분만 시간 주십시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창석의 5분 당. 네. 5당이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임명했습니다. 5당 명예 대변인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부산 잘 다녀왔습니다. 다대포에서 수영도 하시고요. 네, 다대포는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이번엔 못 가셨고. 예, 예. 예. 지난번에 뭐 영상 보니까 이거 추운데 막 뛰어드시고. 예, 저 북극곰 수영대인 줄 알고 그래요? 뛰어들었다가 예. 아니라서 황급히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때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해야 한다. 네.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착한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수영복을 입었었는데 마음이 알겠습니다. 나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예. 자, 이번 그 설명절 부산에 다녀온 오창석 평론가.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 소식 좀 만나볼까요? 네, PK 민심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스윙보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스윙보터가 뭐 하는 말인지 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선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동층을 보통 이제 스윙보터라고 명명하곤 그 합니다. 스윙이 근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런 뜻인 거죠. 네. 일단은 PK 민심을 보면은 한국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가장 작은 지역이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여론조사인데요. 네. 나중에 끝에 저희가 여론조사 개요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2016년 부산을 살펴보면은 18석 가운데 5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이는 87년 3당 합당 이후의 최대의 스코어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민주당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3자 구도로서 흔히 말하는 어부지리 격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당선은 처음이었고 사실상 5석이지만 승리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평도 나오긴 했습니다. 네, 네. 그 이후에 보궐선거까지 합쳐서 현재는 6석이고 12석이 자유한국당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현재 민주당은 이 기세를 이어가서 6석을 지키고 9석 그리고 과반까지 노려보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다시 PK만큼은 전 지역을 탈환하겠다라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뭐 하여간 PK에서 자유한국당이 압승할 것이다. 뭐 그렇게 기대하고 또 자신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정당 지지율 이제 조론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선이 올라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예단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예단할 수도 없고 네.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는 5석에 5명의 의원이 당선이 될 때 그 당시 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당 지지율로 개개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쇄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좀 어렵고 3월 정도 가서 본선 대진이 확정되고 났을 때 네. 그때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각 당이 얼마만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흡족하게 했는지 이것도 이제 평가가 될 거예요. 네, 분명히 평가에 들어갈 것이고요. 네. 자유한국당의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현역 33%를 완전히 물갈이하고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는 4석 현역을 남겨두고 모두 교체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어떠한 인적 쇄신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향배도 달라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그분도 영도가 지역구였던. 예, 영도구 지역구였고 내리 5선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무성 의원한테 넘겨줬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론조사 개요를 듣습니까? 예, 뭐 여론조사 뭐 알려주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굳이. 뭐 약간 개요는 들어야 됩니다. 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만 19세 이상 남녀 11,638명과 통화하여 그중 2,000명이 응답해 17.2%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창석의 5분당. 이제 각 당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식부터. 네. 민주당은 지금 이제 14번째 영입 인사로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인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네. 이 조동인 대표 같은 경우는 89년생으로 대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텔슈탄트 역시 현재 대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2012년 경북대 4학년 시절부터 스타트업을 설립을 했고 그 이후 실패와 성공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네. 총 5번 창립을 했고 현재 미텔슈탄트 같은 경우는 창업과 혁신 등을 다루는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교육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청년 창업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에 발맞춘 인재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지난해 11월 말에 영입 제의를 받고 한참을 고민했다가 입당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민주당의 인재 영입. 오늘 이분보다는 2호 영입자 원종건 씨가 더 주목받았어요. 미투 논란이 터졌어요. 네.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전 여자친구라고 한 사람이 이제 미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이 이걸 받아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정권 씨는 이 논란 하루 만에 자진 사퇴를 해서 인재 영입 2호라는 타이틀을 반납하겠다. 네. 이렇게 짧게 기자회견을 남겼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당에서 젠더 폭력 신고 상담센터가 네. 민주당 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익표 수석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네. 당내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내 조치라면은 일단 뭐 출마 안 하겠다고 하니 공천을 안 주는 그건 당연한 건 뭐 네.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떤 출당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뭐 그런 식이거나 또는 징계를 하거나. 근데 사실은 이제 출마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떤 징계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당의 영입 인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뭐 네가 출마 안 한다고 그러니 뭐 그걸로 끝이지.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문제예요. 네. 요란하게 또 영입 이벤트를 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입장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정당이 공천을 주기 위해서 영입한 인재입니다. 네. 그렇다면 누가 영입했는지는 알려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영입하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세평이라고 하죠. 이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주변 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뭐 공직자 인사 검증 하듯이 할 수는 없죠. 네네. 정당이니까. 그러나 이런 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당으로서도 뭐 바라던 바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4801번 쓰시는 분 5분당 당대표 오창석 원내대표 김용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본인이 흐흐라고 하셨어요. 네. 아니 내가 왜 오창석이한테 그 밑에서 원내대표를 합니까? 제가 원내 진입 못하기 때문에. 아 그래? 또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저렇게 뭐 아름다운 소식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유권자들이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끝까지 지켜볼 테니 정당의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네, 자유한국당이 현재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 관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컷오프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 컷오프라는 것은 공천을 신청했을 때 아예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천 배제입니다. 네네. 오늘 공관이 3차 회의를 열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컷오프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호감을 사고 있는지 또 한 번 후보자가 됐을 때 또는 새롭게 후보자가 됐을 때 이 사람을 지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보는 가늠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나 PK 지역은 석권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영남 지역에서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그리고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 소식 전해주시죠. 네,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새 보수당 같은 경우는 감찰을 받아야 할 사람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인사로 사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사람이 현재 윤석열 장관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도 남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 관련한 바른미래당 이야기는 잠시 후 정치의 속내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창석 평론가 이제 나머지 대한신당 정의당 소식 전해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대한신당 짧게 전해드리면 일단 대한신당의 최경환 대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향해서 중도개혁 세력 통합을 위해 3당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이번 주 안에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선거를 위해서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현재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시민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원 투표 70%, 시민선거인단 투표 30%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을 꾸준히 지켜온 사람들을 비례대표를 주지 않고 새롭게 영입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면서 기존의 정의당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형국이 있고요. 또한 정의당에 입당조차 하지는 않았지만 외부 개방형 몫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비례대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을 지켰던 박힌 돌, 영입된 굴러온 돌, 그리고 외부 개방된 바깥돌이 현재 공존한다. 이런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우리공화당 소식도. 네, 우리공화당 소식 짧게 전해드리면요. 인재 영입 5호를 발표했습니다. 홍순범 전 KTL 전문위원인데요. 이 KTL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고 그전에 감사원에서 27년간 근무를 했었던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윤여은 씨. 네, 고속도로 평소 퇴근길에 비해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에서 송내까지, 반대쪽 서운분기점에서 송내 사이 밀립니다. 판교에서 구리 쪽은 성남과 서하남, 또 강일에서 토평 사이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사이 정체만 살펴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반포에서 서초와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그리고 전 시간에 있던 사고 여파로 망양 휴게소 일대 4km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쪽은 입정휴게소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요. 더 가서 남사 부근 5차로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남사에서 오산 사이 정체 더 심해졌습니다. 이후로는 서초에서 반포 사이 밀립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은 수리티 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3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지난해 7월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중앙일보 지난 4일 이정재 시시각각 한일 어려울수록 경제가 답이다라는 칼럼이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설마 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대응이라곤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와 수입 다변화가 고작이다. 최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화해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찾아가 며칠 혼밥을 먹을 수도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8일 되살아나는 제국이라는 칼럼에서 강제징용의 법정 다툼에 대해 무역제재로 대응한다는 일본의 공공연한 엄포를 한국이 허언 따위로 치부한 대가치고는 치명적이다. 불매운동과 관련된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였는데요. 7월 8일 취재일기를 통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놓친 것들이란 제목의 취재일기였습니다. 감정만 앞선 불매운동은 퇴행적이다. 정치와 외교가 이상 작동할 때 기업과 소비자 피해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곳으로 확산한다는 전망은 확고하다. 문화일보가 지난 2일에 반도체 핵심 진주만식 공습, 국내 기업 피해 일본의 345배라는 기사에서 한국 반도체 수출 기업이 입을 피해 규모가 단순 계산만 해도 일본 기업이 입게 될 피해 34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채널A 메인 뉴스는 지난 4일 채널A는 뭐라고 보도했을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반도체 생산이 당장 8월부터 중단돼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고위 관계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다며 심각성을 인정한 겁니다. 반도체 일부 공정의 재고가 3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 공학부 교수. 어렵죠. 지금 일본이 저런 입장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 한국은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6개월 안에 망할 것이라는 주장. 여기에 홍해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 日本企業に悪影響が出るということは基本的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일본이 기습적으로 수출 규제를 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우리 기업들 피해는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일본산 의존도가 가장 높은 데다 대체품 개발에 1년 이상 걸릴 걸로 보여 가장 우려가 컸지만 정반대로 탈일본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벨기에 등에서 재빠르게 우회 수입로를 확보했고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직접 생산도 추진 중입니다. 6개월 후 한국이 어떤 꾸준 꼴을 당할지 모르겠다던 중앙일보의 자매방송 JTBC 보도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반발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한 지도 벌써 6개월째입니다. 수출 성적표를 뽑아봤더니 일본이 본 손해 우리의 2배였는데요. 일본에게 가한 타격 1등 공신은 다름 아닌 범국민적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연합뉴스 TV. 불매운동의 힘은 수치가 입증합니다. 9월부터 일본 맥주 수입은 작년 대비 90% 넘게 급감했고 방일 한국인 수는 8월에 작년 대비 반토막 나더니 이후 60% 넘게 줄어 일본 각 지방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의 대한 수출액은 14% 줄어 한국의 대일 수출액 감소폭 2배에 달했습니다. 불매운동 폄하 발언과 위안부 피해자 조롱 광고 논란이 터진 의류업체 유니클로는 올해 8월까지 1년간 영업이익이 이전 1년 대비 15% 가까이 줄었습니다. 불매운동 영향은 7, 8월 2달뿐인데도
타격을 받은 겁니다. 폭탄 세일 탓에 11월 일본차 판매가 10월 대비 19% 늘었지만 1년 전에 비하면 56% 급감한 수치입니다. 불매운동 열기는 여전합니다. 양측이 소년들, 지금은 무건수행 중. 6개월 전 7월.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일갈. 현재에도 야후재팬 국제뉴스 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조선일보, 문통 발언 다음 날 외교가 사라진 한국. 이러한 기사가 2위, 3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위의 기사 등을 통해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from outer space. I just walked in to find you here with that sad look upon your face. I should have changed that stupid lock. I should have made you leave your key. If I'd have known for just 1 second you'd be back to bother me. Oh, now go, walk out the door, just turn around now. You're not welcome anymore. Weren't you the one who tried to hurt me with goodbye? You think I'd crumble? You think I'd lay down and die? Oh no, not I. I will survive. Oh, as long as I know how to love, I know I'll be alive. I've got all my life to live, and I've got all my love to give, and I'll survive. I will survive. Hey. Pieces of my broken heart, and I spent oh so many nights just feeling sorry for myself. I used to cry, but now I hold my head up high and you see me, somebody new. I'm not that chained up little person still in love with you, and so you felt like dropping in and just expect me to be free. Well, now I'm saving all my loving for someone who's loving me. Go on now, go, walk out. Just turn around now, 'cause you're not welcome anymore. Weren't you the one who tried to break me with goodbye? You think I'd crumble? You think I'd lay down and die? Oh, no, not I will survive. Oh, as long as I know how to love, I know I'll be alive. I've got all my life to live, I've got all my love to give, and I'll survive. I will survive.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다 싶었는데 이게 난 괜찮아의 그 원곡이었군요. 네,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네, 하이든님이 이거 조진주 씨가 부른 거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네, 조진주 씨가 아니라 가수 진주 씨가 번안해서 불렀죠. 난 괜찮아. 네, 조진주가 뭐 이 노래 잘 부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예? 뉴스나 잘 전하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조진주 씨하고 친한 척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얼굴도 못 쳐다봐요.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아편이었습니다. 아편. K캔님 정답 파편. 닉네임이 닉네임이에요. 네. 종교는 인민의 남편이다. 자, 그리고 K73921437 이 계정 쓰시는 분 정답 앞편. 앞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성이 피읍 앞편. 네. 다시 한번. 네. 자, 그리고 2750번 쓰시는 분 아빠편. 자, 2594번 정답 본드. 네. 박영철님 정답 아픈 전쟁. 네.
이수현님 정답 아편입니다. 아편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치 김용민 진행자님처럼. 아이고 정답도 맞히셨고. 예, 고맙습니다. 자, 뭐 이런 말 필요 없고요. 청취율 3%만 넘으면은 뭐 최고의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나오겠죠, 여러분? 네. K73921437 정답 양귀비. 2661 아편이고요. 니 편 내 편도 아니고 저는 김용민 라이브 편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유주환님 정답 형편. 네. 가끔씩 좀 재미있겠지 하고 보내시는 것 같은데 여지없이 재미도 없었어요. 5088번 쓰시는 분 아편. 저는 어른 편이 아니라 아편입니다. 네, 안 웃겼습니다. 자, 황성철님 아편. 아편 같은 역할이 아닌 세상에 빛이 되고 가난한 이의 희망과 위로가 되는 종교이기를 바랍니다. 아이 좋습니다. 좋아요. 자, 0128번 쓰시는 분 아편. 김용민 라이브 무심코 청취했다가 아직 끊지 못하고 빠져 있습니다. 담배도 끊었는데 이건 못 끊고 있어요. 김용민 라이브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놀보 심보님 정답 육포. 네, 육포가 왜 나옵니까? 예. 자, 정답 맞히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정답자 명단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우의 소장 만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정치의 속내. 정치캐스터 우리말로 하면 정치 해설사.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우의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우입니다. 네, 오늘 정치의 속내 주제가 뭡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키운 강소정당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요. 키운 아니면 키우는? 키울. 네. 미래형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당.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키울 강소정당. 어떤 당입니까? 바른미래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손학규 대표하고 안철수 전 의원이 충돌했는데 분당되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쉬워 보이지 않네요. 예,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서로의 주장에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어느 쪽 편을 들기 사실 쉽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소통 방식이 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방법의 소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걸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에도 나오지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국민의당의 창업주는 안철수 의원이 맞죠. 그리고 그때 그 지지를 보냈던 모든 분들이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에 열광해서 지지를 보냈던 것이고 그래서 많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고 그것이 바른미래당의 전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창업주예요. 그러니까 주식 지분으로 따지면 100% 갖고 있다고 안철수 대표는 생각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저런 위기를 겪으면서 다른 회사인 유승민 사와 이 주식을 합쳤고 그러고 나서 또 이런저런 고통을 겪고 거기는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없는 시기에 손학규라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해서 운영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100% 주주가 돌아와서 그동안 경영을 잘하셨으니까 이젠 제가 다시 할게요라고 물러나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예의 발랐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죠. 예, 정치인인데 전문 경영인 취급을 당한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승민계 쪽으로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이 주도권이 넘어갔다면 아마도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그걸 지켜낸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난 정치인인데 하는 건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이제 CEO. 예. 주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CEO라고 하셨습니까? 손학규 대표는 안철수 오너. 예, 안철수 오너. 자기가 오너가 맞는 말이죠. CEO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전문 경영 CEO인 거죠. 예. 그래요. 비대위원장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다. 안철수 전 대표 이 발언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창업을 내가 했고 지금까지 당신한테 맡겨뒀지만 이제 다시 나한테 돌려주시면 제가 다음번 선거를 잘 치를 테니까 선배님은 이제 이 선으로 은퇴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네. 오늘 뭐 이제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고하셨다는 말도 한마디 없어서 예, 손학규 대표가 1시간 동안 회동한다고 너무 섭섭해하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그런 점에서 좀 배려가 필요했던 건데. 그런 말을 한들 뭐 감동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얘기 안 한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생각하면 이제 기한이 다 됐으니 계약 기간 만료됐으니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굳이 수고했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겠죠. 네. 또 잘 못했다는 차원에서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글쎄 뭐 손학규 대표의 여러 가지 공과 가가 있겠지만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전 점수를 좀 드리고 싶고. 네. 유승민 개 쪽에서 계속 그렇게 흔들 때도 끝까지 꿋꿋하게 대표 자리를 안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와서 그 안철수 대표 측에서 흔든다고 해서 그냥 물러나실 분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왜 굳이 비대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이게 이제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당에는 선거 보조금하고 공동 보조금이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데요. 한 100억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월 15일이 지급하는 날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108억을 가지고 하는데 예. 그 중에 절반이 바른미래당이 아니 전체 정당의 108억을 한 분기에 108억씩을 나눠주는데 다음번이 2월 15일입니다. 네. 108억 중 절반인 52억을 원내 대표가 있는 당인 세 당한테 원내 교섭단체한테 17억씩 나눠주는데 18억씩 나눠주네요. 네. 근데 한 명이라도 지금 바른미래당 빠지면 예를 들어서 권은희 의원 같은 분이 안철수 의원과 같이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탈당을 해버리면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지면서 이 정당 지지금을 못 받게 되죠. 보조금을. 예. 그렇기 때문에 20명이 있는 통째로 안철수 의원이 이 당을 가지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고요. 네. 이것이 깨졌을 경우엔 바른미래당에도 큰 타격이 있는 거죠. 단 한 석이지만 그 한 석이 17억에 넘는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절묘하게 딱 20석이에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어부지리는 사실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그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지면은 그 돈이 다 자유한국당하고 3분의 1 하던 것을 2분의 1 하게 됩니다. 그래요? 27억으로 9억이 오르죠. 야. 네. 뭐 좀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게다가 3월 되면 이 선거 보조금도 또 지원을 하거든요. 이건 액수가 훨씬 큽니다. 예. 그래서 뭐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는 400억 규모의 돈을 정당별로 나눠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억은 원내 교섭단체한테 먼저 주고 나머지는 기타 정당한테 푸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 손학규 대표든 안철수 전 대표든 이렇게 뭐 극한 투쟁을 벌일 수 있겠네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물거품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쉽게 결렬되지도 않고 쉽게 타결되지도 않은 상태로 저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막상 선거를 치르면요. 돈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실탄 없이 어떻게 전쟁을 벌입니까? 게다가 요즘처럼 이 깨끗한 선거를 하는 기간 동안 이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정당으로 들어온 보조금을 알차게 잘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깨서 이 돈을 다 흩어버리는 것은 양쪽 다 원하지 않는 상황일 겁니다. 입금될 때까지는 최소한 이 갈등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네요. 뭐 감히 그런 전망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호를 몇 번 받느냐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원내 교섭단체면 일단 3번을 현재로서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자유한국당이 비례당을 어떻게 쪼갤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3, 4번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 유권자들에게도 잘 눈에 띌 것이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교착 상태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있었군요. 역시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 근데 손학규 대표는 지금 사실 당의 오너가 안철수 전 대표인데 왜 이렇게 버티는 건지. 사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는 단박에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고 난 뒤 며칠 있다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택할 텐데 어제 만났고 오늘 기자들
불러가지고 자기의 불편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단 말이죠. 손학규 대표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손학규 대표는 어제 일단 그 수고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걸 대변을 통해서 다시 얘기했던 점. 네. 그다음에 어제 만나면서 자세한 설명은 대표님이 하세요 그러고 먼저 자리를 떴죠. 그리고 네. 그때 얘기할 때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내일까지 하루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고요. 정치적 문법대로 하자면 사실은 사전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전가를 넣어놓고 어제 만나서 화합하는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거꾸로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선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제 눈에는 이게 삼김 보스 정치 시절을 그대로 떠올리거든요. 이 당은 지분이 내 건데 당신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나가셔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사실은 유권자들한테 딱히 명쾌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안 나가요. 버텨요. 그러면은 어떻게 몰아내거나 밀어낼 힘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죠. 네. 예.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대로 선거를 치르고 안철수당은 안철수당대로 따로 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국고 보조금은 받을 거 다 받고 그건 2월에 주고 또 선거 보조금 그 뒤로 나오기 때문에 뭐 전 그거 다 못 받고 깨지는 마냥 깨지게 된다면 그 중간 어딘가에서 깨지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바른미래당 내에 안철수계가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바른미래당이 더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총선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 매끄럽진 않죠. 특히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한 일인데 초반에 좀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요. 도대체 국민의당에서 몇 개의 당이 쪼개져 나간 겁니까? 예. 그러게 뭐지 셀 수도 없이 많이들 쪼개지고 다시 합쳐지고 하는 과정이 계속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의 당주나 다름없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 새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당이 벌써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여기에 또 안철수 신당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국민의당이 4개로 쪼개지는 양상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됐다가 이현주 의원도 국민의당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네요. 물론 당선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습니다만. 뭐 전진 4.0 이것까지 치면은 이게 벌써 근데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정당이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면 저는 안철수 의원 쪽과 힘을 합치려고 다시 모색을 할까라 생각합니다.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 쪽에서 감정은 서로 상해 있지만 뭐 일부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죠. 어쨌든 안철수 의원도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런 뭐 총선 앞두고 신당이 창당되는 것을 곱게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건 알 수 없는데 또 이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감동이 있어야 사실은 뭐 바람을 일으킨다든지 뭐 총선 때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목을 이제 받는다든지 그럴 수 있을 텐데 이번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작이 되면서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유의미한 득표수만 얻어도 유의미한 국회의원이 생기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300명의 3%는 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만 넘어서면 실제로는 지금 준연동형제라서 서너 명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5에서 10% 정도 받을 수 있는 정치 세력 같으면 굳이 지금 힘을 합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당은 어떤 당입니까? 국민혁명당일지 자유통일당일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 교회의 그 목사님과 그 교회 등록 신도가 함께 힘을 모았죠. 정광훈, 김문수조. 뭐 국민혁명당이라는 당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또 발표한 거 보니까 자유통일당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나저나 전광훈 목사는 그 기독자유당이란 당 만들었잖아요. 뭐 본인이 지금 뭐 당직을 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본인의 명망으로 만든 당인데 그 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당을 다시 창당해서 이쪽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그림인 것 같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당을 찍으라는 거예요? 국민혁명당을 찍으라는 거예요? 국민혁명당을 찍으라는 거죠. 그럼 기독자유당은 버리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구도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기독자유당을 나중에 국민혁명당과 합치는. 합칠 수는 있겠죠. 게다가 벌써 김문수 지사가
홍문종 대표에게도 연락을 해서 공동대표를 맡자는 제안을 하는 등. 홍문종 대표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부 다 머릿속에는 3%를 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그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분명한 것은 전광훈 목사 쪽이 자유한국당하고 선을 그었다는 점이에요. 네네. 예. 거기는 안 되겠다라고 입장을 정확히 밝힌 것이고요. 네. 하지만 3%를 넘게 될지 이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전 지사와 전광훈 씨의 속내는 아무래도 3% 넘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창당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4명만 의원을 확보해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죠.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예. 하하, 그래요. 참 선거판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 이 당이 몇 개 나올지 모르겠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니까요. 네. 예. 저는 뭐 다양한 정당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보수 통합이 시대적 정신인데 이렇게 계속 그 보수 세력이 핵분열하고 있으니 좌파들만 살판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각자 의석을 받은 다음에 대선 국면에서 합치면 또 하나의 큰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거 자체를 보수 쪽이 완전히 안 되는 그림으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그냥 투표하는 선거의 첫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지 않아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쉽지 좋겠네요. 않겠다. 예, 쉽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않겠다. 알겠습니다. 김성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